49편 해녀의 숨비소리, 삶이라는 물질. 제주에서의 며칠은 두 사람에게 느리고 평화로운 시간을 선물했다. 그들은 제주의 진짜 속살을 보고 싶다는 유진의 제안에 따라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작고 소박한 해안 마을을 찾아다녔다. 검은 현무암이 파도에 닳아 둥그러진 해변, 짠내 나는 바람에도 꿋꿋하게 자라난 해송들, 그리고 좁은 골목길을 따라 이어진 나지막한 돌담집들. 그 풍경 속에서 그들은 제주의 거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강인한 생명력을 느낄 수 있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바닷가 바위에 앉아 물질을 나간 해녀들을 구경하고 있었다. 대부분 허리가 굽고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팬 할머니들이었다. 하지만 검은 잠수복을 입고 대왁, 부력 도구, 내위지의 바다로 들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날래고 단단해 보였다. 퀘스트, 삶의 숨결. 내용, 제주 해녀의 물질을 지켜보고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터져나오는 숨비소리 위미를 깨달으시오. 유진은 망원 렌즈를 꺼내들어 그들의 모습을 경외의 눈빛으로 렌즈에 담았다. 거친 파도에 맞서 망설임 없이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한참 뒤에 전복이나 소라 같은 수확물을 들고 물 위로 솟아오르는 강인한 모습. 그녀의 카메라는 그들의 고된 노동이 아닌 바다와 하나가 된 자연의 일부로서의 숭고한 모습을 포착하고 있었다. 민주는 관찰 스킬을 사용했다. 그는 해녀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에 담았다. 그들은 결코 혼자 움직이지 않았다.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험한 곳을 알려주며 서로의 태왁이 멀리 떠내려가지 않도록 챙겨주었다. 그들의 물질은 개인의 생존을 위한 싸움이면서 동시에 서로를 위지하고 지켜주는 공동체의 약속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한 명의 해녀가 물 밖으로 솟아올랐다. 그리고 민주는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었다. 호오이, 호오이, 휘파람 같기도 하고 돌고래의 울음소리 같기도 한 아주 높고 가쁜 숨소리. 숨비소리였다. 산소 없이 차가운 바닷속에서 수분을 버티다 나온 인간이 내뱉는 가장 원초적인 생명의 외침이었다. 그 소리에는 죽음의 경계를 넘어온 자의 안도감과 살아있다는 환희, 그리고 다시 바다로 들어가야 하는 고단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숨비소리 한 번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물질을 마친 해녀들이 무트로 올라와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고 있었다. 유진과 민주는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다가갔다. 일흔이 넘어 보이는 한 할머니 해녀가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말을 걸었다. 육지서 왔는가 보네. 멋이 그리 신기해서 한참을 쳐다봐. 네, 할머니. 물질하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요. 무섭지는 않으세요?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유진이 존경심을 담아 물었다. 할머니는 검게 그을린 얼굴에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무섭고 말고 할 것이 뭐 있나. 그냥 사는 거지. 숨 참고 들어가서 딱 내 숨만큼만이라고 나오는 거요. 저 바다 밑에서는 욕심부리면 죽는 거라. 욕심부리면 숨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그러다 골로 가는 거지. 민주는 그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욕심. 그의 지난 삶을 관통하는 단어였다. 성공에 대한 욕심, 인정에 대한 욕심. 그는 그 욕심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바다 밑바닥으로 몰아붙였다. 그럼 숨비소리는요? 너무 힘겨운 소리처럼 들려서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그거 그냥 숨 쉬는 거지. 뱃속에 있던 나쁜 숨을 다 뱉어내야 좋은 숨이 들어오지 않겠어. 뱉어내지 않으면 새 숨을 쉴 수가 없어. 그게 바다의 이치고 사는 이치지. 뱉어내지 않으면 새 숨을 쉴 수가 없다. 민주는 그 단순한 진리 앞에서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과거와 트라우마를 억지로 잊으려 하고 억누르려고만 했다. 하지만 그것은 나쁜 숨을 뱃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았다. 그는 그것을 온전히 뱉어내야만 했다. 자신의 아픔과 실패, 상처를 인정하고 밖으로 꺼내놓아야만 비로소 새로운 희망과 삶이라는 좋은 숨을 들이마실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와 그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늙은 해녀를 번갈아 보았다. 이곳 제주의 바다는 그에게 삶의 가장 깊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50편, 한라산 백록담, 내 안의 가장 높은 곳을 향해. 해녀 할머니에게 삶의 지혜를 얻은 민준의 다음 퀘스트는 그의 여정에서 가장 높고 험난한 곳을 향하고 있었다. 바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 한라산이었다. 퀘스트, 정상에서 마주하다. 내용,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올라 당신의 가장 깊고 높은 곳에 있는 진정한 자신과 마주하시오. 이것은 그의 육체적, 정신적 여정의 마지막 관문과도 같았다. 그는 유진과 함께 새벽 일찍 등반을 시작했다. 그동안의 여정으로 단련된 그의 체력은 초반에 완만한 숲길을 가볍게 통과했다. 울창한 원시림을 지나자 시야가 탁 트이며 드넓은 고산 초원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구름을 허리에 두른 채 장엄하게 솟아있는 한라산의 정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서로의 보폭을 맞춰가며 꾸준히 걸었다. 유진이 힘들어하면 민준이 그녀의 배낭을 들어주었고 민준이 숨을 헐떡이면 유진이 물을 건네며 잠시 쉬어가자고 했다. 그들의 등반은 경쟁이나 정복이 아닌 완벽한 동행이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공기는 차가워지고 풍경은 거칠어졌다. 푸른 숲은 사라지고 화산 활동으로 생긴 기묘한 형태의 바위들과 강한 바람을 견디기 위해 낮게 자라는 나무들이 나타났다. 민준은 이 변화하는 풍경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보았다. 어둡고 혼란스러웠던 처음의 숲을 지나 조금씩 시야가 트이던 들판을 거쳐 이제 그는 자신의 가장 거칠고 본질적인 내면과 마주하기 위한 마지막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마침내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들은 백록담이 있는 한라산 정상에 도착했다. 발 아래로는 하얀 구름바다가 융단처럼 깔려 있었고 세상의 모든 것이 그들의 아래에 있었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거대한 분화구인 백록담을 내려다보았다. 화산의 심장부에 고인 맑은 물은 깊고 고요한 눈동자처럼 하늘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그곳에 서서 퀘스트의 마지막 질문에 답을 찾고 있었다. 진정한 자신이란 무엇인가? 천재 개발자였던 과거의 나인가? 모든 것을 잃고 길 위를 헤매던 나인가?
그는 한참 동안 백록담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진정한 자신이란 무엇이라고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과정을 겪어낸 존재 그 자체였다. 천재였던 자신도, 실패했던 자신도, 도망쳤던 자신도, 사랑에 빠진 지금의 자신도 모두 그의 일부였다. 그는 그 모든 과거를 품고 수많은 상처와 기억의 퇴적층을 쌓아 올려 마침내 이 정상에 서 있는 단단한 산과 같은 존재가 된 것이었다. 그는 해녀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욕심부리면 죽는다. 그는 항상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무언가를 갈망했다. 성공, 인정, 사랑. 하지만 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서 그는 거대한 하늘의 텅 빔과 백록담의 고요한 텅 빔을 마주하며 역설적으로 완벽한 충만감을 느꼈다. 비어있기에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했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가장 깊고 높은 곳에서 마침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옆을 돌아보았을 때 유진이 따뜻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으로도 그가 찾던 답을 찾았음을 알고 있었다. 영혼 동기화율 90%. 최종 단계에 진입합니다. 시스템의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의 길고 길었던 치유의 여정은 이제 마지막 종착지를 향하고 있었다. 51편, 클라이맥스, 우도, 유진의 마지막 약속,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다. 한라산 정상에서 자기 자신과 온전히 마주한 박민주는 더 이상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급급한 여행자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곁에 있는 사람의 상처를 보듬고 그녀의 길을 함께 걸어줄 준비가 된 동반자였다. 그의 영혼 동기화율은 90%에 도달했고 시스템은 그에게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퀘스트를 부여했다. 최종 관문 퀘스트, 동행자의 길. 내용, 김유진이 과거의 슬픔을 온전히 떠나보내고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곁에서 도우시오. 보상, 영혼 동기화율 99.9% 달성. 퀘스트의 내용은 그의 마음이 향하는 바와 정확히 일치했다. 며칠 뒤, 유진은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마지막 목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녀의 친구 지수가 남긴 여행지 목록의 가장 마지막에 적혀 있던 곳, 바로 제주도 옆의 작은 섬, 우도였다. 지수랑 약속했었어요. 언젠가 꼭 우도에 같이 와서 가장 예쁜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그 애는 사진 찍히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날만큼은 꼭 그러자고 했었죠. 유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의 파도를 느낄 수 있었다. 친구를 향한 그리움, 지켜주지 못한 약속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마지막 약속을 이제라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 그들은 다음 날 아침 성산항에서 우도로 들어가는 작은 배에 올랐다. 우도는 제주도와는 또 다른 소박하고 평화로운 풍경을 간직한 섬이었다. 에메랄드빛 바다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투명했고 해안을 따라 이어진 검은 돌담과 푸른 밭의 조화는 아름다웠다. 유진은 말없이 섬의 가장 동쪽 끝 하고수동 해변으로 향했다. 그곳이 지수와 사진을 찍기로 약속했던 장소라고 했다. 하얀 모래사장과 대조를 이루는 검고 푸른 바다, 그리고 멀리 보이는 성산일출봉의 실루엣. 완벽한 풍경이었다. 유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삼각대 위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리고 가방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소중하게 간직해온 작은 액자를 꺼냈다. 액자 속에는 교복을 입고 앳된 미소를 짓고 있는 지수의 사진이 담겨 있었다. 유진은 그 액자를 모래사장 위 자신의 옆에 세워두었다. 마치 지수가 그곳에 함께 서 있는 것처럼. 그녀는 카메라의 타이머를 맞췄다. 10초. 카운트다운을 알리는 작은 램프가 깜빡이기 시작했다. 유진은 액자 옆에 서서 렌즈를 향해 애써 미소를 지어보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입꼬리는 경련을 일으키며 떨려왔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북받쳐 올랐다. 길고 길었던 여정, 친구를 향한 그리움,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미소를 지어야 할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일그러졌다. 찰칵. 타이머가 다 되어 셔터가 터졌지만 사진은 엉망이 되었을 것이 분명했다. 유진은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설픈 위로의 말을 건네는 대신 그녀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에 타이머를 맞췄다. 10초. 그는 울고 있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리고 다른 한 손을 들어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그의 모든 마음이 담긴 미소였다. 찰칵. 다시 한번 셔터가 터졌다. 사진 속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유진과 그런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고 선 민준, 그리고 그들 옆에서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는 지수의 액자가 함께 담겨 있었다. 그것은 슬픔과 위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공존하는 완벽한 사진이었다. 사진이 찍히고 난 뒤 유진은 참았던 모든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의 품에 안겼다. 민준은 그녀가 모든 슬픔을 다 쏟아낼 때까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애도의 여정이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민준의 눈앞에 그의 마지막 관문 퀘스트가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떠올랐다. 그는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시작했던 여정의 끝에서 타인을 온전히 위로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구원을 얻었다. 52편, 비자림, 천년의 세월이 다독여주는 시간. 우도에서의 격정적인 하루가 지나고 박민준과 김유진의 마음에는 깊은 평온함이 찾아왔다. 유진은 친구와의 마지막 약속을 지켰다는 후련함과 함께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눌렀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다. 민준은 자신의 가장 중요한 퀘스트를 완수했다는 성취감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는 충만함을 느꼈다. 그들은 제주의 심장부, 수백 년 된 비자나무 수천 그루가 원시림을 이루고 있는 비자림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어떤 퀘스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쏟아낸 두 사람의 지친 영혼을 위한 고요한 휴식의 시간만이 필요했다.
비자림에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차단되었다.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솟은 비자나무들이 거대한 지붕이 되어주었고 숲의 공기는 축축하고 서늘했으며 짙은 흙냄새와 나무 향기로 가득했다. 햇빛은 두꺼운 나뭇잎 사이를 겨우 뚫고 들어와 숲바닥에 신비로운 빛의 기둥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붉은 화산송이가 깔린 오솔길을 따라 걸었다. 구불구불하게 자라난 나무들의 모습은 기괴하면서도 경이로웠다. 어떤 나무는 줄기가 서로부터 하나의 나무가 되었고 어떤 나무는 거대한 뱀처럼 땅 위를 기어가고 있었다. 이 숲의 나무들은 최소 500년, 길게는 800년의 세월을 이 자리에서 견뎌왔다고 했다. 그들은 수많은 태풍과 가뭄,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살아남은 생명의 증인들이었다. 한참을 걷던 그들은 숲 한가운데 놓인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결 가벼워져 있었다.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같아요. 지수에게 진 빚을 다 갚은 기분이에요. 고마워요, 민준 씨.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우도에서 주저앉아 우는 걸로 끝났겠죠. 민준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유진 씨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거지. 나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 옆에 있어 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당신은 모를 거예요.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준은 문득 시스템에 대해 생각했다. 이 정체불명의 시스템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처음에는 자신을 벌하고 시험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시스템은 그에게 단 한 번도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다. 그저 길을 제시하고 선택하게 하고 그 선택의 결과를 느끼게 할 뿐이었다. 시스템의 진짜 목적은 그의 영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수리하는 법을 배우도록 돕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방법은 타인과 연결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다. 그는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온 거대한 비자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저 나무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얼마나 많은 슬픔을 지켜보았을까. 그 거대한 시간 앞에서 그들이 겪었던 아픔과 시련은 아주 작은 점처럼 느껴졌다. 숲은 그들에게 아무런 말도 건네지 않았다. 하지만 그 깊고 장엄한 침묵은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으로 그들을 다독여주고 있었다. 괜찮다고,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고, 너희는 아주 잘 해냈다고. 그들은 해가 저물 때까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숲의 어둠이 짙어지고 별빛이 나뭇잎 사이로 희미하게 보일 때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들의 마음은 비자림의 흙처럼 단단하고 천년된 나무처럼 평온해져 있었다. 길고 길었던 치유의 여정은 이제 정말 끝이 보이고 있었다. 53편, 다시 완도행 여객선, 바다에 묻어둔 눈물. 제주에서의 마지막 날, 박민준과 김유진은 섬을 떠나기 전 용눈이 오름에 올랐다. 부드러운 능선이 여러 겹으로 이어진 오름 정상에서 그들은 제주의 동쪽 풍경을 마지막으로 눈에 담았다. 성산일 출봉과 우도, 그리고 바람의 언덕 섭지코지까지 그들이 함께 걸었던 모든 길이 한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이제 아픈 기억이 아닌 따뜻한 추억만이 남아있었다. 그들은 오후에 제주항으로 돌아와 육지로 향하는 커다란 여객선에 올랐다. 제주로 들어올 때와 같은 배였지만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제주로 올 때의 마음이 설렘과 막연한 희망이었다면 육지로 돌아가는 지금의 마음은 평온함과 단단한 확신이었다. 마지막 메인 퀘스트가 생성됩니다. 퀘스트, 과거와의 조우, 내용, 당신을 무너뜨렸던 도시, 서울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던 마지막 과거의 그림자와 마주하십시오. 시스템의 마지막 명령이었다. 서울.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민준의 심장이 희미하게 내려앉았다. 그는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는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다. 그가 모든 것을 이루고 또 모든 것을 잃었던 곳. 영광과 좌절이 뒤엉킨 애증의 도시였다. 유진이 그의 굳은 표정을 읽고 손을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이제는 괜찮아야죠. 배가 천천히 항구를 떠나 망망대해로 나아갔다. 그는 갑판 위에 서서 점점 작아지는 제주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모든 것을 치유해주고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고마운 섬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섬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밤이 깊어지고 갑판 위에는 차가운 바닷바람만이 불었다. 유진은 선실로 먼저 들어가고 민주는 홀로 남아 어두운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여행을 떠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켜지 않았던 과거의 자신과 연결된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켜지자 수백 통의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 목록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걱정하는 부모님의 문자, 그의 안부를 묻는 몇몇 동료들의 연락, 그리고 대부분은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회사 관련 메시지들이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떨리고 숨이 막혔을 테지만 지금 그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읽는 것처럼 아무런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그는 모든 메시지를 확인한 뒤 사진첩을 열었다. 그곳에는 프로젝트 크로노스에 매달렸던 시절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동료들과 웃으며 찍은 사진, 성공적인 테스트를 마치고 환호하는 모습, 그리고 배신자 최민규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도 있었다. 그는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한때는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주었던 얼굴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속에 남은 것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희미한 연민이었다. 너는 항상 너무 눈부셨어. 민규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그는 얼마나 깊은 열등감 속에서 홀로 괴로워했을까. 민주는 사진 한 장, 메시지 한 통을 천천히 삭제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 삭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떠나보내는 의식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웠다. 성공의 기록도, 실패의 상처도. 마침내 완전히 텅 비어버린 휴대폰을 손에 쥐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떠나보낸 자만이 흘릴 수 있는 후련하고도 따뜻한 눈물이었다. 그는 갑판 끝으로 다가가 어두운 바다를 향해 휴대폰을 힘껏 던졌다.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휴대폰은 퐁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닷속으로 사라졌다. 그의 마지막 과거가 그렇게 깊고 어두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는 이제 정말로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졌다. 54편 논산훈련소 앞 청춘의 함성을 듣다. 육지에 도착한 민중과 유진은 서울로 바로 향하지 않았다. 시스템은 그에게 서울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들르라고 안내했다. 그곳은 위회의 장소,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 앞이었다. 특별 퀘스트, 청춘의 문턱. 내용, 훈련소 입소식을 지켜보며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춘들의 함성과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마음을 느껴보시오. 그들이 도착한 훈련소 앞은 입대하는 아들과 연인, 친구를 배웅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가 어색한 청년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고 그들을 떠나보내는 가족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대견함이 뒤섞여 있었다. 민중과 유진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연신등을 두드려주는 아버지, 애써 눈물을 참으며 아들의 얼굴을 쓸어보는 어머니,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도 남자친구의 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연인의 모습. 그 모든 풍경 속에는 서툴지만 진실한 사랑이 가득했다. 민주는 생각했다. 자신도 저런 시절이 있었다. 20살, 논산훈련소 입구에서 부모님께 큰절을 올리고 돌아섰을 때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책임감과 설렘이 있었다. 그는 그때 진짜 어른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는 나이만 먹었을 뿐 진짜 어른이 되지 못했다. 그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법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법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법도 몰랐다. 그는 그 모든 것을 길 위해서 30이 훌쩍 넘은 나이에야 비로소 배우고 있었다. 이윽고 입소식이 시작되고 부모님께 대한 격려라는 우렁찬 구호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다. 수천 명의 훈련병들이 일제히 뒤를 돌아 거수경례를 붙였다. 그 순간 참고 있던 부모님들의 눈에서 눈물샘이 터져나왔다. 아들아, 몸 건강해라. 사랑한다. 곳곳에서 목이 맨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 함성 속에서 민주는 깨달았다. 시작이란 언제나 두려움을 동반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는 힘은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지금 서울이라는 자신에게 가장 두려운 장소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유진이 있었고 멀리서나마 자신을 걱정하고 있을 부모님이 있었다. 입소식이 끝나고 훈련병들이 굳게 닫힌 연병장 안으로 사라졌다. 부모들은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다. 민주는 유진의 손을 잡았다. 이제 가야겠어요. 서울로.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그는 막 새로운 세상으로 첫 발을 내디딘 훈련병처럼 단단하고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그의 손을 마주 잡아주었다. 그녀는 그의 가장 든든한 동행자이자 그가 돌아가야 할 집이었다.